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엊그제부터인가요? 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다 중단했죠. 증권사들도 대출을 줄이고 있고 보험사, 카드사들도 대출을 역시 줄이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투자자들이 싸게 대출 받아서 여기저기 투자하는 거 하고 당장 집 사야 되고 전세 얻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사정은 다를 텐데, 대출을 막는 사정이야 이해도 되지만 갑자기 고강도의 대출 규제가 똑같이 적용되니까 실수요자들은 또 막막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또 그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대출을 미리 받아놓는 분들도 생기고 있고, 또 마이너스 통장을 급하게 열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혼란과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출 전문가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꼭 필요한 대출은 뭐 좀 방법이 없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IPC가 주관하는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 IPC 회사가 돈을 잘 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혹시 그 올림픽 위원회 IOC처럼 상업주의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오늘 이 스포노믹스 시간에는 패럴림픽에 얽혀 있는 돈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예, 가을에 이사갈 집 잔금 치러야 될 분들도 계시고, 또 전세도 그때쯤 옮기려고 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가을에 결혼식 생각하고 계셨던 커플들도 있을 텐데 각종 대출들이 다 중단된다고 하니까 불안하고 걱정들이 많이 되시죠? 실제 대출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출이 진행되고 있고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혹시 방법이 없는지 오늘 레오 대출 연구소의 김은진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실 때마다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만, 대출을 연구해야 되는 연구소 정말.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점점 더 복잡해져서 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정말 이제 연구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농협에서는 모든 대출이 다 중단입니까? 아니면 예외가 있습니까? 모든 대출이 중단은 아니고요. 현재 중단하는 상품은 이제 전세대출하고 주택담보대출 위주가 되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예. 지금 이미 이제 승인이 된 집단대출에서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은 실행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예. 양도성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예. 양도성 상품이라는 거는 이제 농협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 왜 보금자리론이라든지 공사 상품들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정부가 대출해 주는 건데 은행 창구가 네. 중간에 심부름만 해주는.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품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사로 이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농협은행의 총량에서 이제 빠지게 돼요. 그거는 네, 괜찮으니까. 그런 대출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반 주택담보대출, 일반 전세대출 정도가 묶여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금자리론도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문의가 많았는데 그건 예.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된다. 네. 갑자기 이게 대출이 막히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김 대표님께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의도 오고 갈 텐데 현장에서 어떤 상황들이 좀 있나요?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게 이슈가 이렇게 너무 크게 돼서 그렇지 매년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빠른 시기에 이제 중단을 한 은행이 나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농협은행은 규모가 엄청 큰 그 은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슈가 된 걸로 보이고요. 원래 이제 은행들은 총량을 조금씩 이렇게 약간은 이제 규제를 해가면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연간 늘어나도 되는 대출량이 네, 대강은 정해져 그렇죠. 있죠. 한 6% 예.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협은행에서 이미 7%가 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농협은행으로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예. 이 중단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평소에도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연말쯤 되면 일부 은행들이 이제부터 대출 끝, 올해는 끝, 네. 내년 1월에 봅시다, 네. 그랬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끝한 은행은 못 가는 거고 끝이 아닌 은행이 또 남아 있으니까 거기 가서 대출 그쪽으로 받으면 되는 거고. 대출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은행이 이렇게 아예 중단 이런 거보다는 조금씩 금리를 올려서 자체 은행으로 오지 못하게 하거나 네. 아니면 MCI라는 그 상품을 이용을 하지 않아서 반공제 보험이라고 하는 MCI를 사용을 못하면 대출 한도가 서울인 경우에 5천만 원이 줄어들어요. 네.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상당히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5천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다 보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은행을 대부분 이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알겠어요. 네, 총량을 규제를 했었는데 이제 농협은행은
요번에 그냥 중단을 해버림으로써 음. 이렇게 너무 이슈화가 된 것 같습니다. 되게 연말쯤 되면 대출 다이어트에 다들 들어가는데 네. 아예 단식을 시작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 깜짝 놀랐을 뿐이지 대개는 가능하면 우리은행 연말까지는 오지 마세요 여러 개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현재 피해를 보는 분들이 네.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거래 은행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이제 농협이 주거래다 해서 나는 다른 은행을 이용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예. 분들은 대부분 이제 카드라든지 급여라든지 뭐 청약이라든지 이런 모든 상품을 농협은행에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런 분들이 그 다른 은행으로 옮기게 되면 청약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대출 그 청약을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 가점에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 네. 그 또 다른 은행으로 옮기게 되면 그 다른 은행도 청약 쟁탈전이에요.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우리는 금리를 싸게 해주겠다. 네. 네, 이런 은행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청약이라는 거는 옮길 수가 없어요. 앞에 거 해지하고 그렇죠.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해야지만 최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이게 이동이 또 쉽지 않은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농협이 주거래 은행 분들은 네. 농협에다 청약 통장 만들어 놨을 텐데 네. 농협이 대출 안 해주면 신한은행 가면 되잖아요. 네. 신한은행 갈 수는 있으나 그렇죠. 그럼 신한은행에서 낮은 금리를 그나마 찾으려면 청약 통장을 신한은행 걸로 해야 되니 네. 기껏 부어놨던 농협 청약 통장을 해약해야 되면 네. 그로 인해서 그 가점도 달라지는 부분이 크다.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청약에 대한 뭐 그 비중도가 크진 않은데 하나은행 네. 같은 경우는 비중이 커요. 청약을 꼭 가입을 해야지만 해야지. 금리가 많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옮기게 되는 분들은 농협은행을 이용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손해가 발생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이용을 함으로써 한도가 제일 많은 상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농협은행에 특화된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면 공공임대 전세 같은 경우에는 농협은행이 다른 은행보다 한도가 많습니다. 공공임대 전세. 예, 그죠. LH나 네. SH에서 하는 거기도 전세금 보증금을 넣어야 되니. 네, 그 그 전세 보증금 보증금에 대출. 대한 대출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다른 은행이 보다 농협은행의 한도가 더 많았는데 만약에 농협은행이 중단을 해버리면 다른 은행으로 가면 한도가 줄어들 수도 줄어드니까. 있어요. 그럼 그거 하다가 만기가 돼서 연장해야 되는 분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거기 새로 들어가려고 나는 농협에서 해야지 했던 분들은 자금 계획에 차질이. 네. 근데 연장은 아마 받아줄 거로 보이는데 음. 저희가 지금 연락이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는 농협은행에서 연장은 해주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가산금리를 올리는 거죠. 대출 감면 전세 대출 금리가- 연장하면서 네, 감면 금리를 모두 빼버렸다. 음. 예를 들면 뭐 이용 실적에 따라서 뭐 네네. 0.5에서 예. 0.7까지 감면을 해줬던 거를 전부 제외를 시켜버리면 원래 뭐 3.0에 받았던 분들이 금리가 3.7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어쩔 되니까.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피해죠. 이게 잠깐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원래 은행들이 연말쯤 되면 네. 대출 한도가 다 차는 바람에 그런저런 식으로 손님들 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 금리를 올려서 가능하면 네. 대출 안 받으려고 한다 본인들도. 그렇다면 전세 대출을 받거나 집을 사는 대출을 받을 때는 가능하면 상반기에 하는 게 좋겠네요. 하반기에 연말 가까워서 하면 이러나 저러나 이자가 비쌀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대출로만 본다면 음. 은행들이 영업을 왕성하게 하는 상반기에 대출을 받는 게 좋다라고 말씀은 드려요. 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대출만으로 모든 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집을 매수하는 시기가 연말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또 그 매도인이 또 연말에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연말에 사야죠. 그런 경우에 그 집을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상반기로 넘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조절할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죠. 네. 결혼 시점 같은 경우도 그럼 가을보다는 봄이 좋겠네요. 전셋집 구할 때 뭐 전세 대출 받아야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네. 평균적으로 보면 상반기가 항상 금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네. 농협 이외에 대출을 중단한 은행들이 또 꽤 있습니까?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다들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대출이 규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완전히 중단이 되면 다른 은행도 전부 막히면 나는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현재 완전 중단된 은행은 농협은행뿐이고요. 예. 단지 다른 은행으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들도 약간의 이제 조절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 은행도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7월부터 8월부터 조절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뉴스에 우리은행도 중단, SC은행도 중단 막 이런 기사가 나다 보니까 엄청 불안해 하시는데 지금 우리은행의 중단 상황은 9월분이 한도가 다 찼기 때문에 9월분은 중단이에요. 9월 분이라면 9월에 아직 실행하실 분들. 9월에 대출이 나가야 될 거는 그렇죠.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는다. 않는다. 하지만 그것도 완전 막힌 건 아니고 우리은행도 이제 접수가 된 건들이 모두 실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취소분이 나와요. 그러면 취소가 돼서 한도가 다시 생성이 되면 얼른 접수를 받고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런 거 받으려면 은행원이랑 친해야 됩니까? 그렇겠죠. 예약 취소 손님 오시면 저한테 먼저 예약 전화 취소를 주세요. 고객이 직접 와. 매일같이 확인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긴 하겠네요. 은행원이라든지 상담사님을 통해서라도 꼭 우리은행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은 네. 미리 예약을 좀 해서 취소 나오면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SC은행도 중단을 한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SC은행 같은 경우는 곧 금리를 0.3% 인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MCI라고 하는 반공제 보험을 사용하지 못할 계획이기 때문에 네. 대출 한도가 일단 주택담보대출에서 5천만 원이 줄어들 상황이라서 8월 말까지 미리 접수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C은행에서 30년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네. 그 상품 역시 곧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하실 분들은 예. 좀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일부 새마을금고예요. 금고는 이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네. 일부 새마을금고가 2주 정도 대출을 중지하겠다라는 연락도 왔었고요. 네. 그리고 일부 보험사 역시 당연히 조금씩 조절을 하기 때문에 매달 한도가 생성이 되고 있어서 예. 저희 보험사는 이번 달에 이제 끝났어요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보험사들이 가끔 내가 그동안 부었던 보험료 쌓아놓은 거에 담보로 약관 대출 받고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쏠림이 오면 안 되니까 예. 조금씩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 이거죠. 그런데 나는 다행히 대출을 받았으면 괜찮은데 네. 받으려고 생각 중이거나 받으려고 상담 중이거나 네. 예를 들면 제가 11월에 결혼이면 그때쯤 돼서 전세 계약하려고 요즘 알아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쯤 되면 다른 은행들도 다 막힐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뭘 어떻게 해둘 방법이 있어요? 그 담보대출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러니까 길면 3개월 네. 에서부터 2달 이런 50일 이렇게 은행마다 신청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대출의 특성상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 네. 어느 기관에서 보증을 서줘야지만 보증서 발급이 돼야 예. 대출이 실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전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미리 접수를 받아도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전이다 보니 네. 예, 너무 일찍 신청은 할 수는 없어요. 해봐야 네. 그냥 은행원 수첩 개인 수첩에만 그렇죠. 적혀 있는 거지. 네, 전산 등록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그나마도 은행들마다 이제 접수가 된 경우는 이렇게 서류를 빼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도 너무 대출 기간이 많이 남은 거를 네. 서류를 받지는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당길 수는 있지만 내년 거를 지금 해주세요.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하고요. 네.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대 길게 해도 3개월. 그리고 전세대출은 한 달 전에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서류를 접수한다고 해도 한 달 반 전에서 길어야 2달 전에 네.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3개월 후에 예를 들면 전셋집이 필요해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상황이니 급하게 3개월 후에 입주할 수 있는 전셋집이라도 지금 계약을 하면 네. 전세 대출 신청도 지금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니라는 거죠. 네. 조금 어, 기다렸다가 잔금 받아야 되는 날짜가 네. 한 달 정도만 임박했을 때만 그걸 네. 해주니 네. 그 임박했을 그 당시에 은행들 대출 상황에 따라서 그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죠. 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은행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농협은행이 막혀서 네. 전 은행이 대출이 안 되느냐 이거는 아니고 음, 뭐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네. SC은행 다 진행은 하고 있어요. 지금은 조건이 되고 별로 안 있으니까. 좋을 뿐이지. 이자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어요. 음, 올 초하고 비교를 한다고 해도 0.3%, 0.4%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대출을 받는 분들은 조금 손해죠. 어렵다. 네. 그러면 아직 계약금 안 들어간 부동산 잔금 대출, 뭐 담보 대출 혹은 전세 대출 이런 거는 지금 움직여도 어차피 안 되는 거고 네. 계약서가 있어야 하여튼 대출 프로세스가 1번부터 밟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럼요. 이미 계약금 들어간 거는 괜찮습니까? 아니면 이분들도 서둘러야 됩니까? 도장은 찍었는데. 일단 모든 서류가 들어와야 은행은 은행에. 심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와 뭐 소득 자료 이런 거를 모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12월 지금 잔금이신 분들은 지금은 접수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하면 될 것 같은데 모든 은행이 중단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설마 그러랴 이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예.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작년에도 연말에 안 네. 되는 은행이 많아가지고 예. 어쩔 수 없이 마지막까지 하나은행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래서 하나은행으로 진행을 많이 막판에 하셨고요. 네. 뭐 신한은행도 작년 말에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증가 추세를 본다면 네. 뭐 완전히 막히는 거는 어렵지 어딘가는 하나 뚫어놓을 않을까. 것이다. 네. 라는 게 제 예상이고요. 어딘가 하나 뚫렸으면 거기 가서 이자 깎아달라는 얘기는 전혀 못 못하죠. 하겠네요. 네, 못하죠. 근데 그것도 고민이에요. 한 번 뭐 받고 한 1년 대출 쓰고 말 거면 이자가 뭐 0.5, 1 높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뭐 한 20년, 30년 대출 쓸 거면 이자 한 푼이 큰 차이인데 이런 와중에 계약하는 바람에 이자가 높아지면 그 이자율은 평생 따라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만기 때까지. 보통 3년이 지나면 갈아탈 이제 수 있으니? 갈아탈 수 있으니까 물론 그 전에도 갈아탈 수는 있는데 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저금리로 대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이게 만기 3년이라는 게 올해 네. 12월에 받으면 이제 3년 후 12월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꼭 대환을 고민하지 마시고 예. 뭐 한두 달은 그냥 내셨다가 연초에 대환을 하신다거나 예, 이런 식의 계획을 좀 세워보시는 게 나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또 어떤 요령이 좀 있습니까? 주거래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이 중단됐을 경우에 뭐 고민거리가 좀 있나요? 이게 주거래 은행이었는데 낯선 은행에 가서 내가 거래도 하나도 없는데 네. 내가 신청을 하면 안 해주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대부분의 은행이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거에 가장 많은 점수를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세요. 오히려 네,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거를 상당히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또 그렇지 않은 은행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지점이 있었어요. 제 경험상. 이게 어떤 경우였냐면 이제 서울에 있는 분이 충청도로 전근을 가신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전세는 충청도에 얻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은행들은 지역권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먼 지역을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네. 너무 먼 지역은 그쪽 지점에서 관리를 하게 관리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쪽 지점에 가서 네. 서울 수도권이면 다 가능하니까 괜찮지만 충청도나 뭐 경상도, 전라도로 가시게 되면 좀 어렵다. 가서 한번 의뢰를 해보세요. 다른 지점 생전 처음 가는 지점이지만 네, 이제 처음 가는 지점, 처음 가는 은행이었죠. 네. 그리고 제가 특히 그때 뭐 어느 은행이 제일 싸니까 그 근처 제일 가까운 지점에 가서 예.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갔다 오셔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 지점에서요. 저 거래 없다고 안 받아준대요. 처음 본 분 전세 대출 못 한다고 해줬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점마다 좀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곳도 네. 없지는 않구나라는 아.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보 설정하고 나가니까 괜찮지만 예. 전세는 이제 소득도 없이 음, 보증서 발급하고 나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아마 그쪽 지점에서 거절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면 거래 없던 지점에서 하기가 조금 좋다.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대충 요즘 상황에 대한 정리는 좀 된 것 같고 네. 그래도 나오신 김에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던 대출에 대한 질문만 한두 개 좀 드려볼게요. 네. 요즘은 전세를 살면 보통 4년까지는 살 수 있으니까 네. 전세 대출 받았던 분도 중간에 전세 대출을 연장해야 되는 일이 반드시 생길 텐데 네. 그럴 때 뭐 잘하는 요령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그 대출 그대로 연장하는 건데도 금리가 그 사이에 계단식으로 뛰기도 하고 뭐 그럴 때 네. 다른 은행을 알아봐서 금리 비교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경우를 예를 든다면 저는 2년이 만기가 되면 만기 시점에 전 은행을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어느 은행이 가장 싼지 네. 확인을 한 다음에 당연히 제일 저렴한 은행으로 그 당시 저렴한 은행으로 제가 대출을 옮기는 거죠. 주거래 은행을 옮기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주거래 은행에서 받는 혜택이 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금리 싼 데로 옮겨요. 근데 네.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그 무조건 아무 때나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장하는 시점에 밖에는 대환이 안 돼요. 뭐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면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언제라도 대환이 가능하지만 네. 전세는 대출 받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환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예. 만기가 다가올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질문들 많이 받으실 테니까 그동안 네. 쭉 상담해 오시면서 아유 이런 거는 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이런 건 좀 말씀해고 가야 되겠다 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 주시죠. 네, 그러니까 반복적인 질문은 워낙 많은데요. 네. 그 신용점수 관리 이런 거는 뭐 필수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고민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 가장 큰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이다 네네. 보니 예. 대출을 일으키는 시점에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는 대출은 실행을 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면 뭐 급하게 자동차 대출을 내가 전세대출 받기 전에 굳이 안 하셔도 되면 한두 달 있다가 사신다거나 아하.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자동차 리스하는 바람에 점수가 확 떨어져가지고 전세대출 못 나간 분도 있었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예. 특별한 뭐 급한 거 아니면 예, 중요한 대출 중요한 먼저, 대출 받을 때는 네, 다른 자잘한 대출은 네, 나중에 예, 하는 게 좋을 것 예. 같고 그리고 이제 요즘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서민 실소유자 대출이에요. 9억 이하, 예. 규정지역 8억 이하의 대출들을 많이 실행을 하는데 여기서의 그 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무주택 서민 조건이기 때문에 네. 이분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매도인께서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 예, 소유권 이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대출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양도세라든지 다른 예, 뭐 예, 문제 예. 때문에 매도인이 빨리 팔아야 되는 경우에 좀 싸게 나오니까 네. 뭐 보통 소유권 이전하고 3개월이 지나도 대출이 된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나는 그러면 등기부터 가져오고 서민 실소유자를 신청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서민 실소유자 조건은 매매 잔금으로밖에 되지 않아요. 잔금 안 치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매매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9억 정도, 그러니까 4억을 받으려고 했는데 네. 이게 소유권 이전 해버리면 7억짜리 집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4728 2억 8천밖에 안 나오거든요. 원래 네. 4억이 나와야 되는데 2억 8천밖에 안 나와. 그럼 1억 2천이라는 걸 어디서 구하실 거예요? 그건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잔금 먼저 해달라면 싸게 준다길래 한 것뿐인데 좀 봐주지 사정을. 그러면 좋은데 이제 무주택 기준이기 때문에 이미 알겠습니다. 주택을 보유하신 분이 돼버려서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주의하자. 디테일한 부분들은 예, 조금 미리 공부를 좋습니다. 하셔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뭘 더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레오대출연구소의 김은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럴림픽에 얽힌 경제 이야기 이종훈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올림픽 일반 네. 올림픽 하는 걸 주최하는 곳이 IOC.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패럴림픽은 별도의 기관이 하는 거죠. 그렇죠. IPC. 국제패럴림픽위원회. 그럼 올림픽에서 돈 버는 건 IOC가 돈 벌고 네. 패럴림픽에서 돈 벌면 IPC가 돈 네, 버는. IPC. 네. 개최국은 힘들고. 개최국은 항상 힘들고. 최근에 예. 이제 뭐 미국의 언론들이 주로 그런 표현 많이 하는데 IOC는 과거 중세 시대에 봉공 귀족 같다. 그러니까
토지를 예. 경작하는 농노들을 지역을 싹 휩쓸고 지나가서 모조리 수탈해가는 개최국의 입장에서 보면 봉건 귀족과 같다. 뭐 이런 비난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는 우리가 청소하고 돈은 저기서 벌어가고. 무대 세팅도 우리가 하고 우리 돈으로 준비 다 해가지고 하면 돈은 IOC가 싹 다 가져가고. 뭐 싫다 그러면 그럼 너 우리 없이 올림픽 해봐. 그럼 어디인지 이런. 하지 마세요. 올림픽 하지 마세요. 올림픽 이렇게 브랜드 자체가 IOC한테 있으니까. 패럴림픽 개최가 아니라 패럴림픽을 운영하는 네. IPC도 요즘 돈 잘 법니까? 아니면 여기는 좀 아직은 적자입니까? 예전에 제가 2018년경에 18년 예. 초에 제가 이 스포츠올림픽 시간에서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IPC도 앞으로 IOC 정도까지 돈을 벌지는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수익이 계속 늘어날 거다. 자산 규모도 계속 늘어날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 좋은 투자처가 된다. 네. 투자만 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 예측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돈을 잘 번다. 돈을 훨씬 더 많이 잘 벌고 있는데 IPC가 발간한 보고서를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IPC 자산이 2017년에 1,417만 유로, 예. 우리 돈으로 194억 5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한 200억. 네, 중소기업 200억 수준이었네요. 됐어요. 예. 근데 2019년에 IPC 자산이 3,792만 유로, 520억 원으로 대폭 증대됩니다. 2년 만에 한 300억 번 거네요. 네, 2년 만에 자산 2.5배 이상 늘어난 건데 예.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들여다봤더니 스폰서 회사 숫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났어요. 아, 제가 저기 2018년 방송할 때 IPC가 수입을 늘리려면 예. 스폰서 회사를 글로벌 기업들을 끌고 들어와야 된다. 그 당시에는 제가 방송할 당시에 2018년 3월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삼성을 비롯해서 6개의 글로벌 회사가 월드와이드 파트너스로 들어가 있었고 네. 최상위 스폰서가 삼성을 비롯해 6개 정도가 있었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IPC 패럴림픽을 후원하는 게 좀 아직 약하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회사들 소위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회사들을 스폰서 후원금을 좀 적게 받더라도 스폰서비를 끌어들여라. 낮춰주더라도 이름을 일단 넣어라. 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들어가니까 14개가 됐어요. 그런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참고로 IPC 스폰서는 최상위 스폰서가 월드와이드 파트너, 네. 그리고 그다음 레벨이 이제 인터내셔널 파트너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파트너들은 그냥 기부하는 게 아니라 네. 올림픽 패럴림픽도 중계 방송할 테니 네. 중계 방송할 때마다 곳곳에 그렇죠. 자기 마케팅 권리를 회사 얻죠. 로고 들어가고 네. 하니까 광고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마케팅 권리를 얻는 권리가 예. 다 생겨요. 예. IOC 파트너로 들어가는 건 똑같은 마찬가지고. 건데 예. 이게 이제 4개월이 지났던 방송하고 나서 4개월 지나서 2018년 7월을 기점으로 이 IPC의 월드와이드 파트너 숫자가 6개에서 14개가 되고요. 인터내셔널 파트너도 1개에서 2개가 됩니다. 그 말은 패럴림픽도 광고 효과, 마케팅 효과, 기업 이미지 상승 효과가 꽤 크다고 기업들이 판단하는 이유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또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무슨 왜 그럼 갑자기 여기 그렇게 볼 수가 스폰서 없는 게 하겠다고 줄을 서요? 이게 전적으로 IOC의 힘이 크거든요. IOC가 왜 뭘 해주는데? IPC의 스폰서 숫자가 늘어난 게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덕분입니다. 어떻게 연관이 있어요? 스폰서 회사를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그들이 말이 돼야 돈을 쓰죠. 소개해준다고. 아니요, 근데 이게 예. 2018년 7월을 기점으로 IPC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의 스폰서 숫자가 확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2018년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IOC와 IPC가 패럴림픽 역사상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합의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IOC에 들어와 있는 최상위 올림픽 파트너들 14개 탑 TOP 탑 파트너들은 자동적으로 이제부터 IPC와 패럴림픽의 파트너가 된다. 즉 이제부터 IOC가 판매하는 모든 최상위 스폰서십은 올림픽과 패럴림픽, IOC와 IPC가 하나로 묶이는 소위 패키지 딜로 판매가 되고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1+1 계약이 된다. 이게 이 합의의 핵심 내용이에요. IOC 올림픽만 일반 올림픽만 후원하는 건 안 된다 이제. 네, IOC의 스폰서 최상위 스폰서로 들어오려면 IPC 패럴림픽도 같이 후원사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IPC 입장에서 이 IPC도 IOC랑 마찬가지로 전체 수입에서 절반 가까이가 중개권료 수입과 스폰서십 판매 수입이거든요. 예. 근데 스폰서 회사 숫자가 이 IOC와의 합의 때문에 4개월 만에 2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자산도 역시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 떡볶이만은 안 팔고 네. 떡볶이 순대 패키지로만 파는 건데. 김떡순만 우리는 살 수 있다. 뭐 우리 떡볶이를 먹고 싶으면 김떡순을 사야 한다. 이런 거죠. 그거 쉽게 못하는 이유가 그러면 안 사.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이제 장사로 좀 배짱 장사인데
괜찮아요. IOC 그러니까 그냥 IPC도 해주는 게 아니라 1+1은 하나는 뒤에 건 공짜로 주니까 그게 아니라 돈 더 내라는 거죠. 돈 더 내라까지는 안 가요. 근데 이제 아니에요? 그 앞으로는 IOC가 돈을 더 내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카콜라가 IOC와 최상위 스폰서 탑 TOP 파트너 재계약을 갱신했는데 10년짜리 재계약을 했는데 네. 돈이 올라갔는데 그거는 올림픽에 대한 가치분이 많이 반영이 됐고 패럴림픽에 대한 가치분은 좀 반영이 좀 덜 돼 있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이 최상위 스폰서들이 IOC의 최상위 스폰서로 들어갈 때 돈을 지금까지는 IOC에 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IPC에다가 돈을 또 따로 줘야 되냐? 이게 아니에요. 그냥 IOC에 돈 주던 거 주고 IOC가 그 돈에서 일부 알겠어요. 퍼센테이지를 떼가지고 IPC에게 주는 그런 구조예요. 최상위 스폰서 하려면 예를 들면 100억이다 지금까지 네, IOC 일반 올림픽에만 하는 거. 네, 근데 앞으로는 IOC와 IPC 장애인 올림픽까지 같이 하는 건데 네. 그래도 100억이다. 그래도 100억 혹은 110억 정도? 그 정도만 뭐 이 내라. 정도, 예. 그리고 IOC한테 내면 우리가 IPC에는 우리가 알아서 떼어줄게. 우리가 알아서 퍼센트 떼서 줄게. 대신에 IPC는 니네 회사에 홍보 권리 그리고 공식 최상위 스폰서로 등록해주고 또 패럴림픽과 관련된 각종 마케팅 권리 다 제공할 거다. 알겠습니다. 이거 괜찮은 패키지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거죠. 동생회사 영업까지 대신해 주는 건데 네. IOC가 네. 보면 왜 해요? 왜 IOC는 왜 갑자기 뭐 착해졌어요? 아니면 IOC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미지 세탁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자사 기업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IOC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정신은 없고 돈만 밝히는 집단이다. 이런 비판들이 지금 쏟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OC가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IOC의 그 수뇌부들 입장에서 보면 뭐 비판하든지 말든지 길을 막고 눈을 가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네. 문제는 후원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여론을 본단 말이에요. 야, 이런 IOC를 자꾸 후원하는 게 우리 자사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다 뭐 한두 번 쓰는 것도 아니고 네. IOC랑 그 TOP 최상위 파트너 계약을 하려면 10년 단위 계약을 하거든요. 네. 10년 단위 계약하는데 최근에 코카콜라가 계약한 걸 봐도 그렇지만 최소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을 줘야 돼요. 10년에. 10년에 3조 쓰고 네. 욕 먹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IOC 이미지가 뭐 때문에 그렇게 나빠졌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돈은 그 개최국이 다 쓰고 수익금은 IOC 배만 불리는 이런 올림픽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뭐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 무리하게 개최하면서 2조 5천억 내고 최상위 TOP 스폰서 자격을 획득했던 토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 개막식 불참 선언했잖아요. 기분 나쁘다. 네. 그 정도로 이제 IOC가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까지 그래서, 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부담스러운 생각들을 일거에 지어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패럴림픽. 장애인들의 열정과 노력, 인간 승리의 감동 드라마, 예. 땀과 눈물. 이런 거 후원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같은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IOC 입장에서는 IPC와 후원 계획을 패키지로 해버리면 네. 후원사들에게 좀 더 멋지고 그럴듯한 명분을 제공하고 할수 자기들의 있다. 이미지도 업되고 장기적인 수익 창출에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IPC에 대한 권리도 본인들이 영향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고. 다 이미지 이용하려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거기.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이게 IPC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예. IPC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상위 스폰서 숫자가 6개에서 14개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2018년 7월 이전에 기업이 IPC 월드와이드 파트너가 되려면 네. 연간 10억 정도의 후원금을 내면 됐어요. 음. 근데 IOC의 올림픽위원회의 최상위 파트너가 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단위로 2조 5천억에서 3조 원을 내요. 그러면 IPC가 만약에 네. IOC로부터 1%만 자기들이 후원금을 받아도 예. IPC는 그동안 10년에 100억 벌던 게 300억 이상 그러네요.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숫자도 더블로 늘어나요. 2.5배로 늘어나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마케팅 홍보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IOC가 대신 해주잖아요. 해주니까. 그러니까 비용 나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IPC 입장에서 보면 IOC와 이 계약과 합의에 대해서 IPC가 패럴림픽 역사의 길이 남을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자기들 입장에서 땅 짓고 헤엄치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 거예요. IPC 입장에서는 IPC 입장에서 땅 짓고 헤엄치는 가만히 있어도 그동안 벌었던 돈의 몇 배를 더 챙길 수 있는 사업 구조 BM이 나온 거죠. 얼마나 IOC가 해피하겠어요. 대신 영업해 주니까. 네. 근데 제가 IPC의 무슨 뭐 반장이면 네. 뭐 위원장이라고 합니까? 네. 이 내막을 들어보고 나니 코카콜라가 IOC를 후원하는 게 IOC 때문이 아니라 IPC에서 얻어지는 이미지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아니 그건 아니고 아직은 올림픽으로 얻을 게 많고 근데 IPC도 하니까 패럴림픽도 우리가 후원하니까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이미지가 좋아진다는 거죠. 저라면 IPC에만 후원하는데 700억 이거 하나 상품 하나 만들겠는데요. 그러면 IPC가요? 그러니까 코카콜라한테 IOC, IPC 더해서 3조 원 낼래? 아니면 IPC만 700억 낼래? 생각해 볼 것 같은데 IOC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그게 될 정도의 마케팅 능력과 홍보 능력을 갖춘 IPC였다면 진작에 그걸 했죠. 그리고 10억 연간 1년에 10억만 주시면 저희가 최상위 파트너로 등록해 드릴게요. 이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IPC도 같이 물드는 거 아니냐 IOC처럼 네. 이른바 돈 맛을 보게 되면 네. 이제 그런 걱정도 나오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맛을 보더니 변했다. 뭐 IOC처럼 돈만 뜯는 단체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번 도쿄 패럴림픽에서 황현대 성취상을 폐지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황현대 이 성취상이 뭐냐면 네. 우리나라의 황현대 여사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의사 출신으로 장애인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황현대 여사가 지난 1988년 서울 패럴림픽에서 200만 원을 IPC에 캐척하면서 예. 이 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30년간 이 상이 이어져 왔어요. 예. 그 폐막식 때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였어요. 이게. 그 상. 예. 근데 IPC가 지난 2019년 총회 때 폐지하겠다. 황현대상 폐지하고 새로운 상 I'm Possible Award라고 해서 나는 할 수 있다 상을 만들겠다. 상 이름 바꾸겠다는 거군요. 예? 상 이름을 바꾸겠다. 상 이름 바꾸고 상도 새로 주체도 바꾸겠다 예, 하는 예. 거예요. 근데 이게 소위 잼머니라고 일본 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후원을 많이 했나 봐요. 후원이 일본에서 하는데 예. 일본에서 IPC에게 2억 원 줄 테니까 황현대상 폐지하고 우리가 믿는 I'm Possible 이 상 주라라고 네. 한 거예요. 그걸 낼름 받았는데 이게 또 돈이 시대마다 뭐 가치는 다르지만 200만 원과 2억 원. 그럼 뭐 IPC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하겠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 돈을 내놓은 것이 사사가와 류이치라는 2차 대전 당시 A급 전범이 만든 재단에서 나온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급 전범이 내놓은 돈으로 운영되는 재단. 그리고 파시즘을 숭배한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내놓은 돈으로 지금 패럴림픽에서 상을 주겠다? 인류와 평화를 주창해왔던 패럴림픽의 정신은 어디로 갔냐? 이런 비판들이 지금 쏟아지는 거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잡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이제 것도 좀 할만한데 패럴림픽의 진정한 의미를 좀 추구하는 IPC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힌 경제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